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큰 박수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최 환경보건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과 에너지의 기능이 통합되며 지난 10월 1일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또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후 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권 보장을 위해 우리 생활 속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 유해 요인과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과 국민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를 위해 현재 전국 14개 권역의 종합병원과 대학 등의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해서 환경보건안전망의 기반을 하나씩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취지에 발맞춰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또 환경보건센터가 함께 국민들의 눈높이에 알맞는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이 됐는데요. 이러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준비된 두 가지의 강연을 만나보실 텐데요. 가장 먼저 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민경복 교수님께서 환경 호르몬과 그리고 어린이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로 민경복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민경복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환경 호르몬과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좀 하려고 여러 번 강의 수준을 조정을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질문할 때 모르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이제 다음과 같고 처음에 환경 호르몬이나 내분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건강 영향이나 어떤 게 환경 호르몬인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환경 호르몬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호르몬은 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사실 저는 제목이 환경 호르몬이라서 환경 호르몬과 어린이 건강 이렇게 쓰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아주 널리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내분비 교란 물질, 그러니까 엔도크라인 디스럽팅 케미칼이라고 해야 정확한 용어고요. 사실 요 다음 슬라이드 설명드리겠지만 요거 일본에서 만든 용어고 우리가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그 센터나 업계에 있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강의에 보면은 그거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EDC라는 용어를 쓸 테니까 환경 호르몬하고 EDC가 같은 용어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시고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는 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모방하는 화학 물질이다. 그리고 수용체에 결합해서 신호를 흉내내거나 차단한다라고 하는데 요거 차차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WHO에서 한 정의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내분비계 기능을 변화시켜서 개체나 자손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외인성 물질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도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안전한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농도니까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정도는 안전하겠지라고 했는데 또 건강영향이 나타나고 또 낮은 농도에서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연구하는 사람이나 대중들도 좀 불안한 상황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일상적으로 매일 노출이 됩니다. 뭐 공기나 식품이나 물, 화장 없는 데가 없어요. 농도가 낮은데 영향을 일으키는데 온 사방에 있으니까는 더 불안한 거죠. 그런 상황이다. 일본 환경청에서 98년도에 처음으로 이거 국가적으로 했는데 일본에서는 호르몬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친숙한 용어라고 합니다. 일본 가보신 분들 있겠지만 곱창구이 같은 거 홀문약기라고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친숙한 용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분비 교란 물질 EDC라는 용어로 좀 바꿔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딱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인바이러먼탈 호르몬 이런 용어는 외국에 우리나라 일본 말고는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 그러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게 EDC냐? 이제 먼저 이제 다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 강의를 10년 동안 했는데 모르는 물질도 많아요.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오늘은 중요한 거 4개만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냥 간단히 생각한 플라스틱과 관련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BPA, 프탈레이트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잔류성 물질, 분해가 안 돼서 환경에 오래 남고 몸에도 축적되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게 PFAS, PCB 그리고 다이옥신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농약도 거기에 이제 해당됩니다. 유명한 지금 안 쓰지만 뭐 DDT, 그리고 이게 농약은 아니지만 이제 소독약이라 그래야 되겠죠. 위생용품에 쓰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자연에서 유래된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소플라본 같은 물질이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요거 이제 건강식품 같은데 들어있기도 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물질들이 소수만 빼놓고는 대부분 지용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몸에 잘 녹아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데에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몸에 녹아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니까는 들어갔다가 땀 물질이 오면은 거기 효과가 더해지고, 또 땀 물질이 들어가면 효과가 더해지고, 그래서 소위 칵테일 효과라는 게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하고 태아는 이런 거를 이제 클리어하는 자연 분해하는 능력이 이제 미숙하기 때문에 특히 취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과일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개개의 그런 물질들은 조그맣니다. 한 뭐 우리가 해롭다고 여겨지는 농도의 한 10분의 1 정도라고 하면은, 근데 이런 물질들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10분의 1씩 10개면은 1하고 똑같은 효과인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너지라 그래가지고 1 더하기 1이 1이 아니라 5가 되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되게 연구하기도 힘들고 효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지식을 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내분비계라고 하는 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인체 이제 화학적 조절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계와 함께 몸의 호메오스테이시스를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뭐 이제 뇌하수체, 갑상선, 부신, 췌장 이런 것들이 있고, 각물질 이제 호르몬이라는 신호물질을 혈액으로 이제 분비하는 걸로 이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은 특정 표적기관이 세포에 작용해서 기능을 조절을 하고, 뭐 모든 기능, 대부분의 기능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 발달, 대사, 면역 등 이제 해서 이제 이런 이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신체의 지휘자다라고 하는 역할도 이제 합니다. 여기 오케스트라가 뭐 100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 보고 다 연주를 하죠. 그런 것처럼 되게 소수이고 양도 적은데 우리 몸이 여기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거다. 근데 이게 이제 불균형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질환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발이 됩니다. 비만, 당뇨, 그리고 이제 어떤 생식적인 그런 부분들도 유발이 되고, 어린애 성장도 문제가 되고 한다는 거죠. 환경 호르몬은 이런 정기한 그런 내분비 조절 시스템을 교란함으로써 건강을 해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분비 시스템의 모식도인데요. 이 꼭대기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분비 기관에서 분비를 하면은 저 끝에 가서 이런 기관에서 이제 영향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약간 직관적으로 알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뭐냐 하면은 그 보통 어떤 기관이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있으면은 뭔가로 연결되든지 인접해서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옆에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바로 옆에 있지 않고 저 멀리 떨어진 기관에서 이제 생기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나 하면은 이게 효율적으로 가령 하나의 기관에서 여러 개를 통제해야 되는데 다 옆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혈액으로 뭔가 이제 조금 물질을 방출해 가지고 조절하는 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근데 이제 골치 아픈 거는 이게 이런 게 이제 비슷한 물질이 나타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이제 이상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호르몬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지금 강의에서 유일하게 어려운 부분인데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르몬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수용체라는 걸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은 그냥 열쇠하고 자물쇠 같은 거예요. 특정 호르몬이 특정 어떤 그 세포나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이제 몸의 그 기능을 변화시킨다. 뭐 몸의 기능을 촉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런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인슐린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물질인데요.
세포 내에 이제 신호를 세포막에 들어갔다가 신호를 다시 전달해서 2차 물질로 이제 활성화시키는 걸 하고 핵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스테로이드나 갑상선 호르몬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DNA를 조절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적은 양으로 효과를 나타내느냐라고 하면은 가령 이제 손끝 정도의 이제 사람의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기껏해야 몇 백만 개나 뭐 많아야 몇 억 개 정도 세포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화학 물질들은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도 뭐 몇 조개 정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포에서 한두 개 물질로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 시스템하고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세포 한 개 한 개에 작용하는 그런 화학 물질들은 충분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제 미량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EDC는 이러한 이제 호르몬의 작동 원리를 흉내내서 수용체에 가짜로 결합하거나 작동을 차단하거나 아니면은 작동을 과활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기능적으로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내분비면은 걔는 이제 피드백이라는 기전으로 정밀하게 조정이 됩니다. 피드백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겠죠?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혈당이 올라간다. 그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그럼 혈당이 내려가고 다시 인슐린이 내려가고 또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플럭추에이션이 막 되면서 작동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한 사람의 몸에서 혈당이 하루에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보면은 어질어질할 정도로 많이 변화를 합니다. 순식간에 변해요. 뭐 먹으면 확 올라가고 그리고 좀 이따 확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제 이루면서 되고 있고 모든 호르몬 내분비계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런 균형이 깨지면은 이런 인체 대사 성장 생식 면역 이런 전반에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 환경 호르몬은 호르몬의 분비량을 이제 변화시키기도 호르몬 자체의 분비량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 호르몬이 층층이 돼 있거든요. 이 호르몬을 내게 하는 호르몬이 있고 다시 그 호르몬을 내게 하는 이거 단계적으로 이제 마치 그 사슬처럼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단계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호르몬 자체의 분비량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핵이나 아니면 세포의 이제 표면에 있는 수용체의 결합을 이제 방해하거나 아니면 거기 가짜 호르몬처럼 작용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신호 전달이나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이런 조절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호르몬이 불균형이 되면은 질병이나 아니면 정상적인 발달을 이상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린이가 오늘 주제가 이제 어린인데 어린이가 왜 환경 호르몬에 취약하냐라고 하면 이제 어린이는 단순히 이제 작은 성인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소아과의 격언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체중당 섭취 어린이는 작게 먹지만은 그 체구가 작은 거에 비하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당 섭취하는 공기나물 음식량이 성인보다 2배 많다. 특히 호흡 같은 거 보면 이 아이가 있으신 분이 있겠지만 아이가 호흡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빨리 호흡하죠. 성인들로 치면 애하고 똑같이 호흡하려고 한번 흉내내 보면은 어질어질 할 정도에 헉헉 하고 수입을 그렇게 이제 많이 들이마시기 때문에 성인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는 이제 간이나 신장 뭐 모든 것들이 이제 발달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호르몬 시스템도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발달이 안 된 거에 뭔가 이제 이상이 들어가면 더 심하게 이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방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혈뇌장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뇌에 대한 방벽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미성숙하고 그리고 피부도 얇겠죠. 투과도 잘 되고 아까 말씀드린 호흡률도 하고 애들이 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뭘 이제 집어먹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이제 어린이는 많이 노출도 되고 노출이 되면은 그 타격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농도라도 성인보다 훨씬 큰 생리적 영향을 받는 걸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EDC가 어떻게 생겼는데?라고 하면은 이게 호르몬이에요. 이게 에스트라다이올이라는 이제 여성 호르몬인데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뭐 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수용체는 구조적으로 똑같은 물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기면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호르몬들은 적당하게 붙었다가 이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하면은 띄어지는데 어떤 물질들은 잘못된 게 붙으니까는 마치 안 맞는 열쇠를 막 열려고 막 무리해서 시도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시나요? 어쩌다 열려요. 근데 그러면은 안 빠져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많은 물질들이 구조적으로 이상하고 근데 이런 거는 전혀 똑같지가 않아 보이는데도 작용을 하는 물질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런 특정한 부위가 이게 작용하는 부위하고 맞아가 떨어져 가지고 그런 건데 어쨌든 대부분 구조적인 게 이제 이상이고 뭐 아예 똑같게 생긴 물질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구조적인 실체다. 그리고 이제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라는 말이 있는데 애들이 왜 취약하냐는 이제 연장선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아기, 영유아기, 사춘기 이렇게 가는데 태아기 때는 뭐 유전자 발현이 이제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유전자 발현되면 모든 중요한 신체 기관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고 영유아기 때는 그 일단 만들어진 기관들을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이 성숙하고 그런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교란이 되면 영향이 많이 이제 가고 사춘기 때는 어떤 게 될까요? 생殖 기관이 발달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기에 이제 성호르몬이 호르몬이 노출되면 성호르몬의 이제 이상과 똑같은 현상이 이제 발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태아기하고 영유아기 사춘기 때 이제 노출이 되면은 이런 시기에 그 생긴 것들은 평생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기에 이제 대사질환 발병 위험과 직결되는 걸로 돼 있고 발달 단계별로 EDC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WHO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이 경우는 이제 구조적인 성숙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면 이제 태아기 때는 당연히 뭐 귀도 만들어지고 뭐 신장도 만들어지고 뭐 팔다리도 만들어지겠죠. 이런 시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과 아니면은 이 태아기를 지나서 출산 직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리고 출산 직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 다르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표로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이제 이런 것들은 그 태아기에만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이쪽에 영향을 안 미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모든 기기에 다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시기별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태아기 노출됐을 때는 뭐 저체중이 되거나 조기 사춘기 되거나 이제 신경 발달에 장애를 미치는 물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유기하기에 노출될 때는 이제 갑상선 같은 이제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도 저하될 수 있고 사춘기에 노출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호르몬이 불균형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주구장창 계속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성인병 비슷한 것들이 생깁니다. 비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라는 뜻이거든요. 당뇨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불임 위험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발달 재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한마디로 다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래밍이 된다고 하는 거는 가령 이제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 같은 프로그래밍을 짜놓으면 그대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그런 프로그래밍을 형성하는 기기인데 이런 시기에 그 환경 호르몬이 노출이 되면은 그 발달기에 프로그래밍이 다시 돼가지고 그대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노출은 이제 예방이 중요하고 조기 개입이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장기 EDC 노출은 개인의 미래 건강에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이제 어린이들이 가서 만약에 이제 성인병이 걸렸는지 아프면은 그게 이제 그대로 국가에 대한 부담이 이제 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4개만 아까 들고 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4개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비스페놀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합성 화합물이나 플라스틱 산업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가소제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플라스틱 원판이 있고 거기에 뭔가를 첨가하거든요. 첨가하는 거에 따라 플라스틱의 성질이나 성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게 산업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플라스틱의 원본을 가지고는 잘 못 쓰는데 거기에 첨가하는 물질에 따라서 그 플라스틱이 굉장한 상업성과 제품의 어떤 그 유용성을 지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이 뭐 에폭시 수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은 단단한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 용기나 아니면은 캔의 내벽에 코팅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가령 이제 식품 용기 같은 게 물렁물렁할 수도 있고 단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령 젖병 같은 거는 단단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애들들이 손나기 조절 못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젖병 먹다가 확 쥐어버리면은 확 넘어가 질식하거나 뭐 폐렴에 걸리거나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젖병 같은 물질의 용도에 맞게 이걸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물렁한 플라스틱보다 딱딱한 플라스틱의 용도가 더 많기 때문에 뭐 가령 저 노트북에 있는 껍데기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이런 비스페놀이 들어갑니다. 이게 1950년대 이후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이 됐고요. 사실 여러분들 들고 있는 것들 뭐 가지고 다니는 것도 비스페놀 다 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나중에 밝혀졌는데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호르몬하고 구조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수용체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도 않고 뭐 열이나 산이 가해지면은 먹는 걸로 들어가요. 식품 용기에 많이 쓰는데 열이나 산 때문에 그 유리가 돼가지고 그 식품에 들어간다면 더 큰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만들기 일찍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연구된 프로토타입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원을 좀 보면 이제 플라스틱 식기나 캔, 영수증, 플라스틱 물병 이렇게 됩니다. 영수증은 안 딱딱한데 하시겠지만은 영수증도 그냥 종이를 그 종이만 가멸지만 뽑으면 쉽게 찢어진대요. 나오다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단단한 걸 부여하기 위해서 아주 얇게 바르는데 그게 이제 비스페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흡수되느냐? 먹다가 흡수됩니다. 그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같은 거 만지게 되면은 피부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부서지면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그럼 그게 먼지가 돼가지고 흡입이 되기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환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하수 같은 데 들어가서 저절로 분해되면 정말 좋겠는데 완전 분해가 안 될 정도로 단단한 물질이다. 그 물질 자체는. 다행인 거는 이게 축적은 잘 안 돼요. 반감기가 6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먹었다 하더라도 한 반나절 내지 한나절 정도면 나간다고 보시면 이제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오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태반을 통해서 태아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체 시료 중에 90% 이상이 BPA가 검출된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 여기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딱딱한 플라스틱 보시면 되고 있고요. 그냥 프탈레이트라고 하는데 요거는 반대로 물렁물렁한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플라스틱에 섞으면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물질이고요. 뭐 PVC 제품이나 뭐 장난감 같은 데 많이 드는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프탈레이트 하면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게 러버덕, 말랑말랑하죠. 그거에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표 물질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도 이제 환경으로 쉽게 유리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뭐 경구로 이제 식품에 들어가니까 식품 포장재 같은데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쉽게 예를 들면 랩, 뭐 포장 싸는 거 있죠. 그런 거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게 이제 부서져 가지고 실내 공기 및 먼지에서 많은 농도로 이제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에서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것도 이제 비의도적 노출의 대표적인 물질로 생활 제품에 대부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게 요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피파스, 요거는 뭐냐 하면은 테플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도 식사하고 오셨을 텐데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테플론 코팅한 데다 이렇게 요리를 하잖아요. 뭐 집에서는 가끔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식당 같은 데 뭐 100%죠. 이런 거를 이제 쓰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녹아서 나오고요. 이거는 특징이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잘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포레버 케미칼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물질이고, 이런 물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특징이 물에 잘 녹아요. 딴 거는 지방에 잘 녹는데, 그래서 하천에서 해양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이것도 먼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BPA 같은 경우는,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반감기가 되게 짧아서 뭐 하루 정도인데 이거는 몇 년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몸에 계속 축적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순환하고 쌓이는 난분해성 오염 물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거 대표적인 거 하나 기억하시면은 요 프라이팬 코팅된 거. 그래서 트리클루산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소독약입니다. 소독약인데 치약이나 비누, 화장품 뭐 이런 데 이제 들어 있고요. 화장품이 왜 들어가냐 하면 화장품이 이제 상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BPA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염소가 결합된 페놀 구조로 돼 있고, 이게 보면은 팬데믹 이후에 되게 많이 노출이 됐어요. 항균 제품이 이제 증가해 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피부 흡수, 당연히 이제 피부에 많이 들어가겠죠. 손에 씻고 화장품 같은 거 하니까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심각한 게 세정이나 양치할 때 매일 접촉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들이 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4가지 물질들이 여러분들이 매일 접하는 물질의 대표적인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5분까지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 기억하신다면은 치약.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게 어떠한 이제 장애를 일으키는가라고 하면 일단 성장 장애를 이제 일으킵니다. 어린이한테는. 그래서 프탈레이트 같은데 이제 노출이 많이 되면은 그 체중이나 키가 안 커요. 안 크는 거고 BPA도 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거 프탈레이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호르몬이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형 성장 지연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EDC 노출이 되면은 이게 갑자기 뭐 안 크거나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생식기나 사춘기 이상도 이제 나타납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성장 클리닉, 성장 클리닉 많이 생겼죠. 예, 제가 이제 10년 전에 처음 대학교 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걸 열어가지고 환자가 올까 싶었는데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주로 이슈가 되는 게 뭐 학문적으로는 이런 해부학적인 것도 보지만은 아이들이 초경 연령이 굉장히 빨라졌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됐고 이러면 이제 성장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컴바인 됐고 그리고 이제 임신부가 그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면은 태아 성분 패턴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신경 발달인데요. 행동이나 인지 영향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이 부분도 되게 학부모님 관심이 많으시죠. 비스페놀이나 프탈레이트에 노출되면은 ADH 같은 게 이제 많이 생기고 실제로 이제 나중에 연구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 학습 능력이 많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좀 남아는 성별 차이가 좀 있는데 남자애는 좀 불안하는 게 많이 관찰이 되고 여아는 오히려 반대로 과활동하는 게 관찰되고 있는데 뭐 일반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태아기에 많이 노출됐을 경우에는 자폐 스펙트럼 위험이 꼭 걸린다는 거는 아닙니다. 자폐 스펙트럼 위험이 좀 상승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요즘 소화 비반이 많은데 이 경우도 이제 BPA 노출되거나 하면 소화 비반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 프탈레이트나 피파스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근데 이런 것들이 다만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령 이제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애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뭐 플라스틱 용기에 있는 거 담아가지고 주고 그랬는데 애가 나중에 이제 학교에서 성적이 부진해가지고 우리 서울대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확률적인 거거든요. 뭐냐 하면은 이런 사람이 한 그 100만 명 정도 있으면은 전에는 그냥 내추럴리 한 1000명 정도 이런 질병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거를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한 1,500명이나 2,000명 정도 발생한다. 근데 그 500명이나 1,000명 증가한 500명이나 1,000명이 누가 될지는 모르는 거죠. 확률이 증가하는 데가 분명히 위험이지만은 내가 그런 거 많이 노출되고 개인적인 위협이 생기는 거하고는 아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걸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신경 써야 되나요? 별로 위험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프리코셔너리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여기서 실과라는 과목 배우신 분 있으세요? 많이 많네요. 반갑습니다. 저만 늙은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 초등학교 때 생활의 지혜 같은 거 가르치는 거예요. 집안일 도우라고. 근데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머리나 옷에 껌이 붙으면 어떻게 제거하냐. 이거 실습했어요. 다들 가지고 와가지고 얼음에 묻혀서 이제 딱딱하게 되면 떼내는데 그럼 더 붙을 수 있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벤젠에 묻혀서 떼내면 싹 녹아버려요. 껌이. 근데 이 벤젠이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 소분해가지고 조그만 병에 이제 20원에 팔기도 했고요. 약국 가면은 100원 주면 이만한 거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한 유해 물질이었어요. 지금 1급 발암 물질이에요. 백혈병 걸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막 쓴 거죠. 제가 5년 전에 10년 전에 인천에 있을 때 후배 하나가 이 벤젠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고 그 넓은 인천에 이거 쓰는 업체 좀 섭외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을 찾았는데 아무데도 안 써요. 가서 벤젠 쓰냐고 물으면은 펄쩍 뜁니다. 그렇게 위험한 물질 어떻게 쓰냐고. 근데 20년 전에 우리는 초등학생이 그 실습할 때 다 쓰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면은 그때 악성 빈혈이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다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총생각이 들고 지금도 우리가 이거 그렇게 안 위험한데라고 생각 없이 쓰는데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럼 뭘 조심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국가가 일단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열심히 하는 데는 국제기구죠. 근데 국제기구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냥 공고만 하면 되니까 뭐 저희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열심히 공고를 하고 있고 제일 열심히 하는 데는 EU입니다. 그래서 EU에서 금지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BPA나 프탈레이스 이제 이건 우려되는 그런 물질 해가지고 이제 하기도 하고 평가도 빡세게 하고 이제 그런 거고
미국은 조금 미온적이지만 어쨌든 열심히 연구는 이제 하고 뭔가 분류는 하고 있고 권장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쓰지 말고 딴 거 써라라고 하고, 일본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고, 한국도 뭐 가령 환경보건 조사 이런 걸 해가지고 EDC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나 그런 걸 이제 연구를 이제 하고 있어서 국가들은 열심히 뛰고 있지만 상당히 온도차가 있는 편입니다. 한국만 해도 다 금지시키는 건 아니고 어린이 사용 제품 이런 건 금지시켰어요. 근데 성인 사용 제품은 사실 농도만 규제합니다. 몇 퍼센트 이하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차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결국 확실한 거는 개인이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조심해야 되나? 플라스틱은 무조건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다 대체해야 돼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특히 플라스틱 가열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웬만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편의점 같은 데 음식 사면 그냥 가열해 주잖아요. 그런 거 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요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항균 비누 쓰는 거는 좋은데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필요할 때만 써야 된다. 가령 이제 외부에 나간다든지 이럴 때. 그리고 이제 향수나 화장품 같은 거 과도하게 쓰지 말고. 그리고 신선식품 죽침의 식당하고 가공식품은 아무래도 담겨 있는 용기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잘 생각을 못 하는데 먼지 형태로 많이 날아다닙니다. EDC가. 그래서 좀 환기를 자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대기오염도 좀 줄어들었고, 옛날에 대기오염 때문에 환기를 잘 안 했는데 요즘 환기를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되는 사람, 임신부 영유아 이런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거 이제 있는지 잘 이제 보고 인증 받았는지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제품들에 보면은 다 꼼꼼히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EDC 무첨가, 에코라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 같은 데서도 이런 환경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연구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학습 능력이 막 떨어져요. 비스페놀 하면. 그리고 이제 어른한테도 연구를 했는데, 이게 제 연구인데 골다공증 같은 게 이제 걸리고 골밀도 같은 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관찰이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살충제인데, 살충제하고 이제 ADHD가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고, 이건 저희가 하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 같은 것도 이제 일으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오만 질병들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농도만 조절하면은, 이게 농도만 좀 높이면 효과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나왔고요. 다만 이 중에 실제로 진정한 위협이라고 판단되는 거는 좀 소수죠. 근데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제 이런 물질들은 이제 퇴출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 말고도 많은 연구가 있는데 다 소개드리지 못하고, 저희 환경보건센터에서도 이제 조사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찾아가서 이제 교육도 합니다. 애들한테 이런 거 좀, 애들은 생각 없이 그냥 막 먹으니까 군것질 같은 거 할 때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이런 활동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민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각성을 해서 이제 이런 걸 안 쓰는 이제 캠페인에 동참하고, 그럼 이제 국가 정책도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은 내분비계 교란하는 물질이 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보다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더 정확한 용어다. 그리고 성장 발달 대사 생식 신경 기능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뭐 BPA, 오늘 배운 물질 BPA, 뭐 PFAS, 프탈레이트 이런 물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나 태아는 노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보호를 해야 되고, 우리가 교육도 열심히 하고, 애들 사용하는 물질은 이런 거를 안 들어간 물질들을 신중하게 고르고 정부에다가도 이런 걸 규제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한다는 얘기죠. 환경의 문제이자 다음 세대의 문제이다라는 말로 요약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이런 책 보신 적 있어요? 조정마진입니다. 이거 이제 테오 콜본이라는 분이 쓰신, 이분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환경호르몬 문제를 최초로 제기를 하고 이거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30년대부터 이게 논문이거든요. 이 점 하나하나가 남성의 이제 정자의 정자 수를 이제 셌더니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한 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한 60년 사이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뭘 의미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저게 뭐 때문에 그런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추세가 지속이 되면은 우리 손자, 증손자한테 가면 더 떨어지고 그러면 정자 부족증의 기준이 1,500만 개거든요. 이게 5천만 개고. 이대로 가면은 한 7, 80년 뒤에는 모든 인류가 의학적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질 않고 정체됐는데 왜 정체됐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다 다시 떨어진 현상이 생길지도 모르고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 연구로서 그칠지 아니면은 실제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걸로 나타날지는 아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코셔너스 프린시플 사전 위험 방지 역할 그런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수상한 물질이 나타나면 강력하게 이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정부의 규제도 요청하고 그러지 않아야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쳤고요. 조금 시간 넘겼네요. 다음번 그 김호 교수님한테 강의 넘기겠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민경복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 호르몬의 정의부터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특히나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호 교수님께서 복합 위기와 건강 취약성이란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 교수님 강의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연구하시는 거와 저희 그 내용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데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좀 내용이 어렵죠. 저는 쉽게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그 문제들은 몇 년 사이에 이제 저희가 생활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뭐 여름 내내 벌써 이제 가을 겨울로 가니까 이제 다 잊어버렸는데 여름 내내 뭐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그렇죠? 5월 달부터 굉장히 더웠고 그리고 올해 또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폭염이 됐는데 그 직전에 이제 산불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경상도에서 산불이 있은 다음에 바로 폭염이 되고 아니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산불은 보통은 봄철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주 덥지는 않았었거든요. 전통적으로. 근데 이제 5월 달에 산불이 나는데 5월 달에 낮 온도가 뭐 30도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강릉에서 이 가뭄 생각해 보시면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가뭄이 들진 않거든요. 여름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라서. 근데 폭염 중에 가뭄이 들고 옆 동네는 또 물이 많아서 물파티하고 뭐 이런 그 저희가 상상하기 힘들었던 현상들을 저희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기후 변화하고 이제 관련이 있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된다고 치면 그 대응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달라져야 될 테고요.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폭염 하나만 오는 경우보다 우리가 그 이런 그 위험한 상황들이 동시에 혹은 연달아 오면은 우리의 대응 방법은 물론 달라져야 될 테고 그 피해도 더 커지겠죠. 그다음에 이 재난들 간의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폭염이나 홍수, 산불, 가뭄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개별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기후 변화랑 관련이 돼 있다는 연구들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그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이제 기후 변화와 건강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복합 재해나 복합 위기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챗GPT 넣어봤더니 이렇게 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챗GPT 쓰는 것도 사실은 에너지 엄청 쓰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림 그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림도 한때 뭐 지브리 스타일로 해달라 뭐 이런 거 유행했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챗GPT에다
땡큐 이 얘기 한 마디만 안 해도 전력이 엄청나게 절약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요 그림은 이제 WHO에서 가장 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 장으로 그려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가운데 위험 요인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 폭염이 늘어난다든지 해수면이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취약성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겠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게 기후변화의 폭이 전 세계 평균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온도 상승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연령인데 우리나라는 그 노령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죠. 그래서 굉장히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건강 취약성이 측면에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기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난에 의한 건강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령 인구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리한 편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폭염이 오더라도 맨 오른쪽에 폭염에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의료 시스템이나 생활 환경을 통해서 위험 회피를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큰 그림으로 보면 에어컨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에어컨이라는 거는 안에 있는 공기를 차갑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바깥으로 빼서 바깥에는 더워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울 전체를 보면은 도시 열섬 현상을 더 높이는 효과를 주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보면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근데 개인이 당장 열사병에 걸려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하면 에어컨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밸런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후 변화에 의한 재해가 있고 그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고 거기서 극복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시스템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 좋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나이를 바꾼다든지 온도 상승 추세를 바꾼다든지 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뭐 물론 정부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비용 효과적으로 의료 시스템이나 우리 커뮤니티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은 비용 효과적으로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피해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건강 결과들을 보면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직접적인 게 이제 온열 질환이 될 테고 만성병 있는 분들이 더 악화되고 또 감염병 매개체에 의한 감염병이나 뭐 인수전염 공통병이나 이제 정신질환 얘기가 요새는 제일 많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박사 석사 면접을 했는데 석사 들어와서 2년 혹은 이상 있다가 이제 박사 하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박사 면접은 왜 이렇게 침울해요? 2년 동안 공부하면 신나야 되는데 그 반대 침울해져 가지고 박사 지원을 하더라. 그래서 이거 내가 2년 동안 잘못 가르쳤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전에 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영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향으로 정신 건강이 굉장히 그동안 나빠졌다는 보고들은 되게 많거든요. 우울증 유병률도 많이 늘어나고. 근데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인간 사회가 경쟁이 심해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환경 호르몬이란 말 쓰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런 그 내분비 교란 물질일 수도 있죠. 옛날에 비해서 이 플라스틱 사용량이 워낙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어쨌건 우리 전 세대보다 정신 건강이 굉장히 나빠졌는데 그런 것들의 원인이 뭘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고요. 기후 변화도 그 안에 이제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람의 그 생활 양식이나 사회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사전 예방의 원칙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모든 면에서 원인을 과학적으로 다 알지 못하니까 좀 더 자연 친화적인, 그다음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이런 쪽으로 우리 크게 말하면 문명을 바꿔야 되는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개인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 좋죠. 일단 차를 안 타고 걸어 다니면요, 이제 기후 변화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기후 변화의 원인은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99% 이해하고 있고, 그 원인이 뭐죠? 그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은 지금 사회에서는 에너지 사용과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 이름도 이제 에너지 환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뭐를 태웁니다, 그렇죠? 뭐 석탄을 태우죠. 이 자연 전통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면 그 뭐를 태울 적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100% 연소를 못 시키니까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뭐 태우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태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사용을 안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줄일 수 있는 이건 기후 변화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아서요.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열심히 하시기로 하셨다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데, 자전거는 태우는 대신에 내 몸을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환경에도 좋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신체 활동이 적어서 비만이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렇게 몸을 많이 쓴다는 거는 환경에도 좋지만 자연에 내 개인적으로도, 내 개인 건강으로도 좋다.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준비는 못했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 이제 기후 변화와 우리의 건강이라서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만든 건데 이 비디오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보고 그러니까 기후 변화 건강의 거의 모든 부분들을 한 20분쯤 될 것 같은데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유튜브 가서 기후 변화 건강 이렇게 치면 금방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뭐 올해 보면은 이제 사망자도 이제, 그런데 사실 질병청에서 발표하는 이 사망자 숫자는 우리 대부분의 건강 통계들이요. 국가에서 이제 우리 감시라고 그러는데, 감시를 해서 거기서 모여든 것만 하기 때문에 100% 정확한 보고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는 게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이런 공식 건강 통계들은 대단히 엄청나게 과소 추정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자들이 어떻게 변하는데, 과소 추정하더라도 그게 늘어나고 있으면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실제 현재 우리의 문제를 나타나기에는 굉장히 과소 추정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그 동일한 시스템으로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의해서 요새 이제 경제학적인 거를 하면서 많이 생각하는 게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경제가 GDP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재해가 많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요. 그거를 이제 그 산업군별로 본 거고요. 그다음에 나라의 발전 정도에 따라 보는데, 후진국에서는 농업에 의한 생산성 상실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뭐 당연하겠죠. 재해도 많아지고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선진국에서는 농업에 의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각 부분에서 골고루 생산성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 생산성 향상을 경제 성장률이 0으로 되면요,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의 그 실제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폭염의 그 기후 변화에 의한 경제적인 가치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폭염에 의한 것입니다. 폭염은 직접 사망도 일으키고 각종 질환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제일 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계산해 보면 전체 기후 변화에 의한
경제적인 가치를 바꿔서 생각하면 폭염이 한 70%,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치를 따져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선진국에서 이제 가치가 굉장히 크죠. 그거는 이제 보건 경제학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목숨을 화폐 가치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바꿀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월급이 얼마입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시면 그 월급이 30년 더 하면 얼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굉장히 간단하게 한 건데. 근데 그거는 월급 많은 사람들이 더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후진국 사람들은 목숨값이 쌉니다. 그런 이유로. 그래서 선진국에서 이런 폭염에 의한 경제적인 피해는 대단히 크게 우리가 추게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소득의 감소로 이어진다. 이게 더 비슷한 얘기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산불 얘기했으니까 아까 산불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산불이 일어나면 그 대기오염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다른 거 다 제외하고도 그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가 폭염에 의한 건강 피해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오존이나 미세먼지 증가로 의한 미세먼지는 뭐 보통 때 우리가 초미세먼지가 뭐 30, 40 된다 그러면 산불 발생하면은 막 600, 700, 800, 막 100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미세먼지로 인한 악순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산불 관리가 뭐 산림청에서도 하지만 이 환경보건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제 가뭄하고 이 장마가 이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문제다 이런 건데 이건 이제 물 관리하고 이제 관련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물 하시는 분들도 이것들을 어떻게 대비할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제일 친화적으로 하는 거는 이 빗물을 우리나라의 빗물 사용량이 활용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물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빗물이 와가지고 그냥 다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 앞으로도 근데 이게 이제 대비가 어려운 게 기후변화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 예측인데 온도 예측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는데요. 이 강수량 예측, 특히 국지적인 강수량 예측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대비하는데 좀 이런 예측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이게 계속 뭐 30도까지 더워지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민 교수님도 막판에 이제 논문 얘기를 좀 하셨는데 직업이 논문 쓰는 사람이라 이제 논문 얘기를 조금 드리면요. 밤에 추운 거를 우리가 열대야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열대야는 우리나라만 있는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열대야라는 표현을 일본 분들도 쓰시고 중국 분들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밤에 더운 거는 낮에 더운 것과 다르게 안 좋은 거구나라는 인식이 역사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낮에만 더우면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밤에 더운 거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아직 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무더위 쉼터라는 게 있는데 무더위 쉼터가 에어컨 틀어놓고 이제 취약하신 분들이 모여서 이제 쉴 수 있게 해놨는데 문제는 그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세요. 공무원 유명한 거는 5시, 6시 되면 끝. 그러고 나는 퇴근이죠. 그렇게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밤에도 더우면은 그분들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에 무더위 쉼터를 좀 운영하라는 압력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밤에 운영하는 비율이 많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한 30%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좀 복잡한 얘기지만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커지는 건데 낮에만 더운 경우는 요 정도 4% 정도 사망 증가가 일어나고 이 밤에만 더우면은 3% 정도의 이제 사망 증가가 일어나는데 낮에도 덥고 밤에도 더우면은 18%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 교수님이 시너지 이펙이라고 하셨는데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에요. 4 플러스 3이 7이 되는 게 아니라 18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쉽게 이해가 되죠.
낮에 더웠어도 밤에 좀 몸이 회복하면 좋은데 밤에도 덥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몸에 여러 가지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열대야가 왔다 그러면 낮에는 무조건 더운 거죠. 뭐 낮에 안 더운데 밤에만 더운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열대야에 대한 대비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저 몇 시까지 합니까? 35분이요? 네. 시간 많이 남았군요.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IPCC라고 이게 기후 변화를 담당하는 UN 기구 중에 제일 권위 있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하시는 분들은 바이블처럼 IPCC 리포트 지금 6차까지 나왔는데 그 리포트를 바이블처럼 공부하는데 여기서 이미 2007년에 취약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취약성에 노출이 되고 사람의 민감성이 있으면 그 가능한 영향이 일어날 수 있지만 사회의 적응 능력을 통해서 이 취약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을 2007년에 벌써 이렇게 얘기했고요. 많은 국가 대책들이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노출이나 민감성, 적응 능력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 정책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위험이나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특히 취약한 그룹들이 있겠죠. 그래서 환경보건연구에서는 취약 그룹을 잘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폭염의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취약하신 분들, 어린이나 뭐 노인들 뭐 이런 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질환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특히 이제 당뇨병 같은 그 저희가 이제 메타볼릭 디지즈라고 하는데 당뇨병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심혈관계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고혈압 있으신 분들,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이 특히 요새 투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위험하다는 보고들은 굉장히 있고요. 또 이 노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 그렇죠. 야외 노동자들이나 그다음에 냉방이 안 된 데서 노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올해부터는 야외 노동자들이 폭염 경보가 발생된 경우에 2시간 야외 노동을 하면 20분 쉬게 지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잘 그 실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전반적으로 이제 중대재해노동법도 있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실행되었으면 하는데 대기업에선 잘 되는데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지만 이 5인 이하 중소기업에선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요 얘기도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건데, 이 고령 사회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이 7%에서 14% 가면 이제 고령 사회가 되고요. 20%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는데, 이 고령 사회까지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에서 115년이 걸렸는데요. 우리나라는 18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단기간에 사회가 급격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비유적으로 하는 얘기가 제가 저보다 18살 어린 학생하고 얘기를 할 적에 이제 세대 차이 좀 느끼는데, 그런 것들이 프랑스에서는 100살 어린 사람하고 하는 얘기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이 세대 간의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젊은 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만큼 어려운 현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통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빠릅니다. 제가 일본은 25년이고 제가 이제 뭐 중국 갈 일이 있어서 중국 보니까 중국이 요 사이더라고요. 한 23년, 22년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가장 빠른 변화를 겪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죠. 빨리빨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작동하면 좋은데, 뭐 경제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작동한 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기후변화 속도 뭐 온도나 해수면 온도나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전 세계 평균보다 항상 빠릅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몇 가지 연구 중에 재밌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그 정신건강 중에 제일 우리가 공식적으로 통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 자료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정확하다고 보고요. 이 자살을 열대야가 자살을 얼마나 올리나를 연구를 하는데 그 동네에 그린 스페이스, 녹색 정도라 그러죠. 녹색 공간이 얼마나 많은가를 봤더니 녹색 공간이 많은 데서는 이 열대야가 왔을 때 자살 위험이 올라가는 정도가 녹색이 적은 동네보다 작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색이 많은 공간은 이렇게 효과가 좀 작고 녹색이 없는 공간들은 더 크다. 그래서 이런 녹색 공간을 높이자 이런 그 연구가 많고요. 요 그림은 뭐냐면 이제 온도와 사망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인데 저희 분야에서는 제일 많이 쓰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요 특징이 한 뭐 몇 도 이거는 이제 퍼센트인데 한 70%나 75% 정도 될 때까지는 사망 증가가 없다가 그 이후에 사망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요거를 저희가 이제 폭염 효과라고 하죠. 근데 이 올라가는 정도가 녹색이 많은 지역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데 녹색이 없는 지역은 급하게 올라간다. 이런 연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 400-500개 도시를 합쳐서 풀링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 자료를 모아서 지금 분석하는 중인데요. 폭염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장애인 그룹입니다. 장애인 분들은 이 모빌리티라는 움직이는 게 이제 떨어지고 그다음에 폭염에 대한 인식 자체도 좀 떨어지고 해서 질병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일반인에 비해서 올해 이제 그 홍수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아까 그 그림을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질환 위험률이 올라가는 정도를 날을 둘로 나눠가지고 강수량이 많아서 홍수 비슷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 그림하고 홍수가 전혀 없었을 적에 이 그림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많이 온 다음에 폭염 위험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병원 입원인데 병원 입원 위험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비가 오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그거보다 위험이 적어지니까 폭염에서 올라가는 것은 동일한데 그 전까지는 위험이 올라가지 않는 거죠. 이 얘기는 적어도 장애인 그룹에서는 홍수가 오고 그 다음에 폭염이 오면 홍수가 오지 않고 폭염이 왔을 때보다 건강 위험이 훨씬 더 증가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이 약간 일반인들은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약간 관심도 있으시고 뭐 연구도 좀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자료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는 사실은 환경보건센터 중에 기후변화에 특화된 센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런 기후변화 관련된 자료들을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이런 자료들은 이게 자료 만드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좀 뭐 편한 형태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줄여보면 기후변화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어쨌든 에너지 문제가 중요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데 그건 금방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응 정책들이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취약계층을 잘 알아내고 취약계층에 집중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요새 드는 생각들은 정책들이 예상하지 않은 다른 결과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연구 주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예상하지 않은 결과들을 우리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부작용을 미리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보건성이죠. 리질리언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재난으로부터 어떠한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 시스템을 리질리언스 개념 하에서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호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시죠. 이 기후 변화, 이 기후 변화의 원인과 그리고 우리의 건강, 이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자, 다음 순서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전에 잠시 무대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무대 정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오늘 강연을 직접 해주신 교수님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교수님들 강연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소감 먼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경복 교수님 앞에 놓인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오늘 환경보건 콘서트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그 관객분들 전에 제가 이런 행사 오면 관객분들이 이게 꽉 차는 경우 별로 없었는데 꽉 찬 상태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관심도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보니까는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김호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네. 저는 네. 여기 그 말씀 많이 들었는데 직접 참가하기는 처음인데 이렇게 그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 힘내시고 이런 것들은 서로 보면서 힘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하다가 내가 이거 논문 뭐하러 쓰는 건가? 이거 연구 왜 하는 건가? 이거 해서 뭐하지? 뭐 이런 생각 들 때 굉장히 많습니다. 살 적에 항상 그렇잖아요. 그럴 적에 뭐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좀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을 보면서 힘내는 게 이게 뭐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우리와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오늘 기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강연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본격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 생기셨을 것 같아요. 혹은 이와 관련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질문이 있으신 참석자 여러분 손을 가볍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 드릴 거고요. 네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자, 마이크 전달 받으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두 교수님의 강연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민경복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그 탯줄을 통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가임기 여성이 사전에 환경 호르몬 노출 수준에 대해서 혹시 파악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지 또 그 검사가 있다면 필수로 시행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네, 민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은 내가 이제 자신의 건강이 이제 걱정이 돼서 검사를 받아서 그걸 체크를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기관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예. 근데 이게 표준화된 검사가 아니라서 제가 찾아봤는데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검사를 뭐 정기적으로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규제 정책이나 그런 것도 다 이 연구 정책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이런데 연구하는 환경보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에 참여하셔서 결과를 얻는 게 가장 좀 일반적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혹시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환경보건센터에서 자료집 같은 거 만들 때 검사를 해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정기적으로 하진 않지만은 할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환경 호르몬에 대한 검사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연구에 참여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예. 네,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혹시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참석자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두 분 강의 잘 들었고요. 저 두 분께 각각 간단한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민경복 교수님께 임산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산부에 이제 임신을 했을 때 주기별로 좀 다르게 태아가 일단 발생을 하다 보니까 주의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초기랑 뭐 중기랑 말 때 조금 임산부한테 얘기를 해줄 때 어떤 거를 더 주의를 하셔라, 어떤 시기에는 뭘 더 주의하셔라라고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으신지 일단 문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호 교수님께는 아까 마지막에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인상 깊은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정신적인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보여주셨었던 거는 어떤 스펙트럼의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연구였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뭐 만약에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류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우리 김호 교수님부터 답변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나오는 거죠. 예. 네. 장애인 연구가 폭염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팀에서 작년에 아주 논문 나온 게 뭐 몇 개 있습니다. 거기 일단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 연구를 건강보험 자료로 하기는 우리나라 굉장히 좋습니다. 딴 나라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국가에 등록이 돼 있고 질환의 그 종류들이 공식적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그런 연구를 하기는 우리나라 되게 좋습니다. 외국 연구자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종류에 따라서 폭염의 영향이 굉장히 다르게 나왔고요. 일반적으로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훨씬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인지가 안 되고 그것들을 케어해 주는 분들의 이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피해가 더 크게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질문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자료는 특별히 보여드린 건 이제 뇌병변 계신 분들로 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중증 장애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앞으로 조금 더 해볼 수 있고 좀 저희들의 더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고, 외국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좀 주목을 받았고 그 외국 프레스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굉장히 좋은 중요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민경복 교수님, 그 임신 시기별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다르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초기하고 이제 중후기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는 그 태아의 구조가 형성되는 기입니다. 팔다리가 만들어진다든지 아까 말했죠, 뭐 심장이 만들어진다든지 이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초기에는 이제 약품이나 이런 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잘못 먹어가지고 그 태아가 신체 기관이 형성이 안 돼서 장애인 상태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신 초기에는 그 약품 같은 거를 이제 주의하는 게 굉장히 좋고, 네, 교수님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깝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기에는 이제 다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제 기능적인 게 이제 영향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그런 이제 프탈레이트나 비스페놀 같이 식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 호르몬 쪽을 주의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거 가릴 것 없이 사실은 이런 거 저희가 주의하면은 다
이제 어느 정도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내가 임신이 됐다라고 하면은 시기별로 상관없이 다 주의를 하시는 게 일단 개인 레벨에선 좋고, 특별히 더 주의한다면 임신 초기에 특히 약품 같은 걸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 환경 호르몬을 주의해야 하는데 초기에는 우리 먹는 약품, 네,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후기에는 우리 플라스틱, 네, 주의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 충분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질문사항 있으신 우리 참가자분 계실까요? 네, 선생님, 마이크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전 그 민 교수님께 그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우리가 섭취를 하면 우리가 그 처음에 생각하는 게 이게 좀 해로운 물질이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배출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뭐 옛날 뭐 이건 잘못된 정보지만 탄광에서는 뭐 삼겹살을 많이 구워 먹어 가지고 뭐 탄을 배출시킨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뭐라고 하셨죠 아까 그 DC라고 하셨나요? 네, 이걸 완전히 피할 수 우리 생활에서 뭐 플라스틱이 뭐 온 곳에다 존재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섭취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도리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 섭취했을 때 우리 신체 안으로 흡수를 좀 뭐 막는 뭐 음식이라든지 뭐 물질 같은 것이 있다든지 혹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었더라도 빨리 배출시키는 어떤 방법, 뭐 이를테면 뭐 사우나를 간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뭐 아까 지용성이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삼겹살을 많이 먹는다든지 뭐 그런 것이 좀 어떤 도움되는 방법, 그러니까 배출에 도움되는 방법이라든지 흡수를 좀 지연시키거나 흡수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민 이것도 교수님.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말씀 드리니까 공감이 갑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강원도 정선이 제 고향이거든요. 거기서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예, 워낙 그 진폐증이 심하니까 그걸 좀 막아보려고 뭘 먹으면 좋대더라라고 해서 이제 삼겹살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드린 거를 이제 주로 얘기를 드리면은 다행히도 이제 EDC 환경 호르몬은 몸에 축적되는 종류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반감기가 길어야 한 며칠, 짧으면 한 6시간이기 때문에 몸에 축적되지는 않고 다만 몇 가지 물질 정도가 이제 몸에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물질이 용출되는 상황을 좀 피해서 조심하면 플라스틱 같은 걸 조심하면은 자연히 이제 몸을 빠져나가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두 번째 지방에 축적되는 종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축적이 되면은 사실 그거를 뭘 먹어서 빼기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지방 자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호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지방을 운동을 해서 태워버리면은 그거를 리저버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이제 저수지 같이 그 몸에 그 물질을 담고 있는 어떤 공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물질을 줄어드는 효과를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섭취해서 줄어든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저장될 수 있는 공간, 건강에도 해롭고 그게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이 지방 자체를 이제 운동을 해서 줄이는 게 훨씬 합리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약품의 도움을 받아서 혹시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사실 요즘 위고비 같은 거는 모든 약품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위고비 먹으신 분들은 쪽 빠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식욕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먹는 즐거움도 있는데. 제 생각엔 삶의 질도 유지하고 건강해지려면 역시 이제 운동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민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환경 호르몬이 낮은 농도라도 위험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어차피 배출되는데 낮은 농도라도 위험하다. 이 말은 왜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보통 낮은 농도로 가면 안전해야 되는데 계속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낮아도 위험해. 낮아도 왜 그러냐 하면은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칵테일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5만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 종류만 해도 중요한 것만 해도 한 10가지 넘는데 그게 다 안전하다고 여겨진 용도 안에 있단 말이죠. 가령 1이라는 농도가 위험한데 이건 0.1이야. A라는 건 B도 0.1, C도 0.1. 근데 0.1씩 다 합해보면 1이 됐다. 그러면 이게 0.1씩 우리 몸에 타격을 주는 거니까는 그 타격이 10배가 되면 도로 1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농도에도 안심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이제 되겠고, 그게 어느 정도 낮은 농도에서 영향이 되나 하면은 보통 나노그램 단위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나노그램을 쉽게 얘기해 드리면 1리터 생수병에 소금 이렇게 자세히 보면 조그만 알갱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2마이크롬에서 5마이크롬 되는데 그거를 생수병에 딱 타면은 그게 나노그램입니다. 그게 20나노그램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농도가 되면 짠맛을 못 느끼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 이제 인지적인 어떤 그런 걸로 봤었을 때는. 근데 환경 호르몬은 그런 농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다른 비유로는 올림픽 규모 수영장에다가 커피 한 스푼 딱 타면은 그게 이제 1나노그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해봐도 아무리 낮은 농도에도 건강 영향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인 선에서 이제 조심을 해서 막는 게 1차적으로,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막아야 되겠지만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플라스틱이나 용기를 구매할 때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셨던 네, 특정 표시들, 뭐 BPA 프리 예. 이런 표시들을 잘 확인하고 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던 그런 표시 외에도 저희가 좀 눈여겨서 살펴볼 만한 표시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예, BPA 프리 분명히 도움됩니다. 프탈레이트 프리도 있고요, 에코라벨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한 90% 이상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그게 100%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만드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BPA 프리라 그래도 BPA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걸 갖다 쓰는데 전자레인지 같은 거 이제 넣고 가열하고 그러는 거는 오늘 환경 콘서트 이후로 내가 평생 동안 안 한다. 근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자레인지라든지 가열하는 거는 유리그릇 아니면은 금속 재질로 된 거, 도자기, 이 세 가지만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표시는 이게 인터넷이 되면 좋은데 재활용 표시라고 네. 인터넷에 치면은 8가지 표시 나타납니다. 예, 국제적으로는 1, 2, 3, 4, 5, 6, 7 기타 이렇게 돼 있고, 한국엔 친절하게 그 밑에 무슨 물질 써놨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3번 PVC 하고 7번 기타, 그거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좀 해롭습니다. 예,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손을 가볍게 들어주셨어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면 저는 제일 많이 노출되는 게 아마 햇반 돌릴 때 아닐까 싶은데, 저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햇반 드시는 분 많은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덜어서 도자기 용지에 넣고 돌리는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뭐 반개가 짧대니까 연달아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하루 그렇게 먹으면 하루 쉬고 그다음에 네. 할 수 없으면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새 이제 얼려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제대로 한 다음에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면 좀 어떨까. 그래서 그 1인 가구 많아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학생들한테도 많이 보고, 저도 사실 뭐 애들이 다 나가가지고 이제 혼자 거의 사는 때가 많은데, 그럴 적에 이제 햇반밖에 없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네. 고건대학원 교수님이시니까 제자들에게도 더 권하신다니 정말 훌륭하십니다. 제자들한테까지 그렇게 권하진 않거든요. 실사례를 바탕으로 네, 말씀을 때 해주셨어요. 전 기본적으로 자관 사람이 만든 거는 다 좀 아까 그 사전 그런 원칙에 하면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가 모르는, 과학이 100%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노력들을 개인적으로 좀 생태 위주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김호 교수님께도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환경 호르몬처럼 기후 변화도 이제 저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분들께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혹시 건강한 적응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민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그 생활용품 라벨링 하는 것도 좀 유심히 보시면 좋고요. 우리나라에서 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그 생활 폐기물 리사이클하고 순환 경제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시스템들은 돼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뭐 빨대 쓰는 거 그만 하려다가 못 하고 막 그런 기억 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단은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압력이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순환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증 제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그 제도적인 거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좀 보시고 좀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정권이 그런 쪽에 조금 더 친화적이니까 아마 그런 노력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지금 기후에너지부도 만들고 했으니까 시민들 입장이니까 크게 뭐 포스코나 한전을 어떻게 바꾸고 이런 거는 뭐 효과는 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비교적 그런 거보다는 우리 생활에서 쓰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폐기물 활용 비율이 98%라는 보고가 있는데 다 뻥입니다. 모을 적에는 98% 분리해서 모읍니다. 그 다음에 섞어서 그냥 한꺼번에 배출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정에서는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요. 또 우리 일반 시민분들 관련 정책 눈여겨서 한번 봐주십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분께 더 질문을 받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연 들으시면서 혹은 평소에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손을 들어주셨어요. 자, 마이크 전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김호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올해 폭염을 경험했고 또 폭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이런 기후변화가 우리 건강에 제일 먼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주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제 고열에 의한 열사병이나 온열 질환 같은 거 들 수 있고요. 중요한 순서로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면 식중독이나 세균성 질환이 일어날 수 있고 겨울에는 뭐 노로바이러스나 바이러스성 질환이 일어나서 감염병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악화의 질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하시는 게 중요할 테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선진국에서는 뭐 정신 건강 문제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정신 건강 개인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사회적인 노력으로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기후변화하고 무관하지 않다.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요. 뭐 근데 그 정확한 기전이나 효과의 크기 이런 것들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뭐 내부 교란 물질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건강한 사회를 만들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자 속한 커뮤니티가 좀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저희 센터에서도 추구하는 바일 거기도 한데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 미국에서 그 폭염이 시카고에서 한번 와서 사망자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동네마다 피해가 굉장히 달랐는데 그 공동체가 주변 이웃들하고 얼마나 잘 지내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폭염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런 폭염의 피해가 그 커뮤니티의 건강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보고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이 환경보건 콘서트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강연부터 질의응답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두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기후에너지 환경부 주최 환경보건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